자, 이제 고대문학 하겠습니다. 파트 6. 자, 고대문학의 주요 전개 양상, 발생. 자, 고대문학은 원시 종합 예술 형태로 발생했는데, 자, 우리나라 고대문학도 역시 제천의식에서 행해진 집단 가무에서 문학이 시작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문학의 분화입니다. 집단 가무 형태의 원시 종합 예술에서 문학이 분화되고, 자, 이것이 다시 서사문학과 서정문학으로 분화,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된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제천의식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사 시간에 배웠죠? 즉 고구려의 동맹, 예의, 무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부여의 영고. 그래서 이제 제천의식에는 자, 그 즉 노래도 있었고 무, 춤도 있었고, 무용도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음악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가무악이 함께 행해졌다라고 해서 뭐라고 그래, 이때를? 이걸 원시 종합 예술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원시 종합 예술 형태에서, 이제 가가 노래잖아, 그쵸? 이 노래가 이제 분화된 것이 이제 뭐가 된 거야? 이제 시가가 되고. 시가가 나온 다음에 이후에 이제 뭐가 나온 거야? 산문문학이 나온 거지, 이렇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문학의 발생, 즉 고대문학의 발생은 어디서 왔다? 제천의식에서 왔다. 자, 그 다음 원시 예술 가운데 서사적인 부분, 즉 이야기 부분이 역시 분화 독립되어 이제 서사문학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 원시 종합예술의 서사문학에는 신화, 전설, 민담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서정가요의 발생, 이제 고대 가요가 생겨났는데요. 집단적이고 서사적인 종합예술에서 출발하여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시가로 분리 발전돼서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가문학은 자, 여기 가무악, 제천의식의 가무악에서 가가, 즉 노래가 시가문학이 되는데, 시가는 초기에는 집단적이고 그 다음에 후기로 가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구지가 같은 경우는, 구지가나 해가 같은 경우에는 집단적인 노래죠. 여러 사람이 같이 불렀으니까. 반면 이제 황조가나 공호도화가는 이제 개인적인 노래가 되는 거예요. 조금 이따 할 겁니다, 여러분. 시가문학은 처음에는 집단적, 서사적이어서 나중에 서사적이었다가 나중에 개인적, 서정가요로 발전했다. 그 다음에 이제 산문문학은 이제 크게 자, 신화, 전설, 민담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극문학이 있었어요. 그죠? 예, 그 당시에도 이제 제천의식 때에도 시가도 있었고 산문도 있었지만 뭐도 있었다, 여러분? 극이 있었다, 극. 그래서 삼국유사에 따르면 고대에 가면극이 있었는데 고구려의 산신무, 백제의 기약, 신라의 권무, 초용무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결국은 아까 배웠던 우리가 희곡문학의 시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문학이 발달했고요. 이제 향가가 발생한 시기가 바로 이제 고대 문학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고대 서사문학부터 보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원시 종합 예술에서 이제 노래가 그죠? 시가문학이 되고, 자, 시가에는 이제 고대가요 즉 민요 형식의 노래, 사구체 민요 형식의 노래인 고대가요가 있었고, 또 향가라고 해서 사구체, 팔구체,
19채 형식을 갖는 정형시 형태의 노래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런 걸 향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래에서 시가문학, 이제 고대가요, 향가로 발전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가문학이 번전하고 그 이후에 이제 서사문학, 서사문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산문문학이라고 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서사문학이 이제 생겨났는데, 서사문학에는 자, 신화, 전설, 민담 이 세 가지가 이제 고대 시기의 서사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죠, 여러분? 예. 자, 그럼 이제 고대 시대 문학을 시가문학하고 서사문학으로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 먼저 고대 시대 서사문학입니다. 서사문학에는 자, 설화가 있는데요. 이게 설화가 있는데 설화에는 신화, 전설, 민담이 있습니다. 신화, 민담, 전설의 차이점은 가장 중요하게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일단 자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거야. 일단 주체가 달라. 주체. 자, 신화의 주체는 누구다? 신화의 주체는 신입니다. 전설의 주체는 인간입니다. 민담의 주체도 인간입니다. 그 다음에 증거물입니다, 여러분. 신화의 증거물은 포괄적입니다. 전설의 증거물은 구체적입니다. 반면 민담은 증거물이 없습니다. 그 다음 전승 태도입니다. 신화는 전승자의 전승 태도가 자, 신성하다고 믿습니다. 신화는 신성한 이야기라고 이제 믿는데, 근데 이제 전승자의 전승 태도는 신성한 이야기, 신성한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전설은 전승자의 전승 태도가 진실되더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진실된다고 믿는다. 자, 그 다음 민담은 전승자의 전승 태도가 자, 흥미롭다라고, 흥미로운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자, 흥미로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전승범입니다. 신화의 전승 범위는 민족입니다. 민족. 즉 무슨 얘기냐, 여러분 봐봐요. 단군 신화가 신성한 이야기라고 믿어지는 건 누구에게만? 우리 민족에게만. 그쵸? 다른 민족이 야, 곰이 무슨 뭐 사람하고 관계를 해서 단군을 낳았어?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치? 다른 민족은. 그러니까 단군 신화에 대한 신성한 어떤 태도를 갖는 건 우리 민족만. 알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야.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신성하다고 믿는 건 누구에게만? 그리스 로마 민족에게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뭐. 그렇죠? 그래서 신화의 전승 범위는 민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설은요, 구체적인 증거물이 전하는 이야기인데, 이 전설의 전승 범위는 증거물이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 증거물이 있는 지역 사람들만 그 이야기가 진실되다라고 믿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신라에 박재상이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한국사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박재상이라는 신라 충신이 있었는데, 때는 눌지왕 때입니다, 여러분. 눌지왕 때. 이 눌지왕의 아들이 그 일본의 볼모로 붙잡혀가 있었어요. 일본에.
그래서 이제 눌지왕이 아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정사를 돌보지 못할 정도로 피폐해지고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이 박재상이 자 전하, 제가 왕자님을 가서 탈출시켜서 모시고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눌지왕이 그대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 걱정이 한층 덜어줄 수 있겠소. 응? 부탁하오. 딱 얘기를 한 거지. 이제 박재상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보, 임금님이 이게 지금 아드님 때문에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정사를 돌보지 못하시니 충신인 입장에서 어찌 저걸 보고 가만히 있겠소. 내가 임금님의 아들을 구하러 다녀와야 되겠소 하고 이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한 거야. 그게 이제 건너갔어요. 일부러.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재상의 아내는 이 신라의 치술령이라는 고개가 있어요. 치술령이라는 고개. 령자가 고개령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 고개가 있는데 이 고개에서 이제 서가지고 남편이 떠난 이후로 돌아오는 날까지 기다리기만 한 거예요. 그렇죠?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죠. 그렇죠? 자, 이제 일본으로 들어간 박재상은 이제 아들, 임금님의 이제 눌지왕의 아들을 무사히 탈출시킵니다. 탈출에 성공해요. 그런데 본인은 붙잡혀요. 왕자만 탈출시키고 본인은 붙잡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본 외왕이 박재상을 붙잡아 놓고 박재상을 첩자로 쓰려고. 야, 네가 내 신하가 되어준다면 너에게 온갖 그 귀한 재물과 높은 권력과 권한을 주겠다. 어? 내 신하가 되라. 라고 이제 회유를 한 거지. 쓸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죠? 그러니까 이제 회유를 한 거예요. 외왕이 회유를 합니다. 하지만 박재상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내 외왕의 신하로서 부귀를 누리느니 차라리 신라의 개돼지가 되겠다 이놈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개돼지가 되겠다. 차라리 신라의 개돼지가 되겠다. 그러니까 외왕이 뭐야 이놈 하고 이제 박재상을 죽인 거지. 이 소식을 알 리 없는 재상의 아내는 이제나 저제나 남편이 돌아올 날만 기다리다가 결국은 돌아오지 않는 남편 때문에 여기서 뭐가 됐다 여러분? 돌이 됐어요. 돌. 그 돌이 뭐야 여러분? 망 기다리다가 누구를 기다려? 지아비를 기다리다가 돌이 된 여자. 그게 망부석이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망부석. 그게 치술령에 가면 뭐가 있다고? 망부석이라는 돌이 있다고. 돌이 있어요. 그게 전설이야. 그게 왜 이렇게 구체적인 뭐가 있으니까 여러분? 증거물이 있으니까. 근데 이 이야기는 이 동네 사람들만 믿지. 그죠? 저게 그 충신 박재상의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다가 돌이 됐던 거래. 그래요? 야, 참 대단하네. 하고 이제 그 동네 사람들만 믿는다고? 여기 인천 사람들, 저기 서울 사람들 믿어 안 믿어 여러분? 안 믿어. 사람이 무슨 돌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알겠어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전설의 전승범위는 어떻다고? 자, 지역적이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민담은요, 증거물이 필요 없습니다. 증거물이 없는 이야기야. 그냥 흥미 위주로 꾸며낸 이야기가 뭐야? 민담이야.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도 없어요. 증거물도 없어요. 그냥 인간의 보편적 흥미를 자극하기 위해 만든 이야기가 민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할머니 무릎을 베고 들었던 옛날 이야기가 다 뭐가 되는 거야? 그게 민담이야. 전래동화. 전래동화가 민담이라고. 근데 이러한 전래동화는 전승 범위가 오히려 전 세계적입니다. 왜 그래?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의 흥미는 보편적이거든. 무슨 얘기야 여러분? 그 영화 있잖아. 영화. 분노의 질주. 빡빡이 나오는 거. 분노의 질주. 빡빡이 이름이 뭐더라? 드웨인 존스? 드웨인 존스 나오는 이 분노의 질주.
여러분 분노의 질주가 미국에서 만든 영화야. 근데 이게 한국에서 1등이야. 왜 1등이야? 인간이 갖고 있는 흥미는 같거든, 그쵸? 네, 같아. 그래서 이렇게 흥미롭게 꾸며낸 이야기의 전승 범위가 전 세계적 가장 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 우리에게는 콩쥐팥쥐가 있으면 서양에는 뭐가 있다 여러분? 신데렐라 이야기가 있는 거야. 같은 거야. 똑같아 여러분. 그죠? 사람 이름만 다르지 똑같아. 서사구조가 똑같다고 여러분. 알겠어요? 이게 자 고대 서사문학인 설화 즉 신화 전설 민담의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알겠어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이제 자 고대 서사문학의 특징입니다. 민족 전체의 사상과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적입니다. 전기적. 자 기가 이게 기할 기자야. 이게 기할 기자라고. 전기할 때 기를 두 개야 여러분. 이게 기록할 기자야. 이렇게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대기를 기록했다는 뜻이고, 이순신 전기 할 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쓰면 뭐라고 여러분? 이게 전기적 즉 비현실적이라는 뜻이야. 비현실적. 아니 다 비현실적이잖아.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 그죠? 비현실적, 전기적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화적인 요소, 동식물이 많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뭘 믿었기 때문에? 동물 숭배 사상, 즉 토템 사상을 믿었기 때문에 우화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구전문학이고요. 그 다음에 무속신앙, 샤머니즘, 토테미즘 등을 배경으로 합니다. 자, 주요 작품입니다 여러분. 신화에는 자, 우리 신화의 특징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신화의 특징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 여러분. 이렇게 지도가 어디 갔어? 아까 지도 그렸는데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이쪽 여러분 이 북쪽 신화를 이제 우리는 북방계 신화라고 그래요. 북방 신화. 북방 신화는 대부분 천강 신화야. 적강 신화라고 하기도 하고 뭐 적강 신화. 즉 하늘에서 내려왔어. 그죠? 위에 이 고구려 신화는 또는 단군 신화는 다 뭐라고 하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알겠어요? 반면 이제 이쪽 남방 신화라고 그래. 밑에 쪽은 이제 남방계 신화라고 하는데, 이 남방 신화의 특징은 난생 신화야. 난생, 알란자야. 그래서 아래에서 태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 남쪽 신화들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적강 신화. 물론 이제 고구려 누구지? 주몽도 아래에서 태어나긴 했어. 근데 고구려 주몽의 아버지가 누구야? 아버지가 해모수야.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적강 신화하고 난생 신화를 같이 갖고 있는 거야. 주몽 신화는. 단군의 아버지는 환웅이고. 그러니까 다 하늘에서 내려온단 말이야. 북방계 신화는. 반면 남방계 신화는 난생 신화다. 그 다음에 이제 남방 신화든 북방 신화든 우리 신화들은 공통점이 있어. 다 뭐야 여러분? 남방 신화든 북방 신화든 다 건국 신화하고 연결돼요. 그죠? 네, 건국 신화. 그래서 고구려 건국 신화 그게 주몽 신화고요. 고조선 건국 신화는 단군 신화가 되는 거고. 그 다음 김수로 신화는 가야국 건국 신화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 외에 뭐 구토지설, 도미설화, 손순매화 등등의 설화 문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체적인 증거물을 가지고 있으면 전설, 증거물이 없으면 민담. 그 차이점만 아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군무원 시험에 뭐가 출제가 됐냐면, 자, 군무원 시험에 장자못 설화, 장자못 설화가 있어요. 연못이 된 이야기인데 장자못 설화.
옛날에 한 마을에 그 장제첨지라고 하기도 하고 장제첨지라는 이 사람이 살았어요. 장제첨지, 아주 못된 그 욕심쟁이 영감이야. 그러니까 놀부형 인간이야. 자, 놀부형 인간이 살았는데 그 하루는 그 아주 도가 높으신 스님이 이제 이 장제첨지 영감의 집으로 이제 시주를 온 거예요. 시주. 그래서 첨지님, 저기 그 떠돌이 중인데 불쌍한 중에게 시주나 좀 하십시오 하고 하니까 이 장제첨지가 주기 싫으면 당연히 안 주겠지. 놀부형 인간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주기 싫으면 그냥 가 인마 가. 너 줄 거 없어. 이러면 될 텐데. 그래도 참 기분 나쁠 텐데. 자, 기다려. 내가 줄게. 해놓고선 가서 그냥 소똥 말똥을 잔뜩 퍼다가 그냥 막 이 그 스님한테 갖다 집어 던진 거야. 야, 이거나 처먹으라고 막 그냥.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이놈이 진짜 소문대로 못됐구나. 내가 이놈한테 큰 벌을 내리겠다. 해가지고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돌아서는데 이 며느리가 하나 있어. 며느리가 아주 착한 며느리야. 며느리가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그냥 뒤늦게 이제 집에 있는 쌀하고 뭐 이런 걸 챙겨가지고 아이고 스님 죄송합니다. 우리 시아버지가 아주 저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시주를 해줄 테니까 노여움을 풀고 가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야, 며느리가. 그러니까 이 스님이 내가 이 집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막 산이 무너지고 이제 큰 비가 내릴 거다. 큰 비가 막 내리고 산이 무너질 것이다. 자, 그러면은 너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그래야만 산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야. 그게 이제 진짜 이 스님이 가고 나서 이 집터 뒤로, 장제첨지가 사는 이 집터 뒤로 산이 있는데 막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더니 산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더니 결국은 여기가 뭐가 된 거야, 여러분? 이 집터짜리가 연못이 돼버린 거야. 연못이. 그래서 장제첨진의 집터가 있던 연못이라서 장자못이라고 하는 겁니다. 벌을 받아서 생긴 연못이야. 자, 근데 이제 이 며느리가 도망가라고 했는데 도망을 가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스님이 도망가다가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무슨 소리가 들리든 간에 너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라고 했거든? 근데 꼭 말을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그렇지? 그래서 며느리가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뭐가 됐어요, 여러분? 바위가 돼버렸어요, 바위. 그래서 이 동네에 가면 장제첨지가 살던 집터가 무너지면서 연못이 된 장자못이 있고 그 옆에 며느리 바위가 있어요. 며느리 바위. 알겠습니까? 그게 이제 장제모 설화야. 그러니까 전설이지, 그렇지? 그죠? 자, 이 작품이 전설임을 알 수 있는 근거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제 뭘 찾으면 돼? 바로 이 장자못이 되었다, 연못이 되었다, 이 부분을 찾으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게 이제 전설입니다. 자, 다음 이제 고대 가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 고대 가요는 이제 초기에는 이제 집단적인 성격의 노래로 이제 불려지다가 이제 후기로 가면서 이제 개인적인 서정 가요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집단적, 개인적 이렇게 자, 이원화된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이제 고대 가요인데 자, 이런 고대 가요는 자, 사구체 형식이고 민요 형식입니다. 그리고 다 모두 한자로 전해지는 한역 가요입니다. 왜 한역 가요냐? 사실은 우리말 민요였겠지. 우리말 민요였는데 그거를 기록할 문자가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한자로 번역해서 전하는 노래. 그래서 뭐라고 한다, 여러분? 형식은 민요 형식이고 불려지긴 우리말로 불려졌지만 실제 기록은 사구체의 한역 가요로 기록이 됐다. 그게 고대 가요의 특징이다. 그 다음에 고대 가요는 모두 배경 설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만 구지가, 황조가, 해가, 공모도화가 이렇게 노래만 단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각각의 노래에 딸려있는 뭐가 있다고 그러면 이야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하냐면 그 당시 문학이 이 서사문학과 산문문학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예지. 지금은 우리가 이제 노래만 단독으로 존재하지 거기에 여러분 배경되는 이야기가 함께 전하지 않잖아. 그치? 시만 있을 뿐이지 시에 관계된 이야기가 함께 전하지 않잖아 우리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자 고대가요는 항상 배경되는 이야기가 함께 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 작품 한 작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구지가입니다. 자 구하구하 거부가 수기현야라 머리를 내놓아라 약불현야면 만약 내놓지 아니하면 번작이 끼게 하랴. 잡아서 구워 먹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하나 1구, 2구, 3구, 4구로 되어 있더라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구체. 하나 둘 셋 넷으로 하나 둘 셋 넷으로 해서 사언. 이걸 사언이라고 하는 거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기를 사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고대가는 사언, 사구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네, 사언, 사구 형식이다. 자, 거부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내용상 자, 거북이의 이름을 부르고 있네요. 그죠? 이걸 환기라고 그래요. 환기. 이름을 부르고 있다. 환기. 자, 수기현야라 머리를 내놓아라. 이걸 뭐라고 그래? 명령이라고 그래. 약불현야면 내놓지 않으면 조건 또는 가정이라고 그래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번작이 끼게 하라. 구워 먹겠다. 위협이라고 그래. 자, 그래서 구지가는 내용 구조가 환기, 명령, 조건, 위협으로 되어 있다. 알겠어요? 자, 이게 이제 국가직에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구지가의 내용 구조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변형시켜서 출제할 수도 있어요. 즉, 이 내용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를 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구지가를 주고 다음 시와 내용 전개 방식이 일치하는 것은 하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내용 전개 방식을 알아야 풀 수 있겠지. 예를 들면 자, 정은아 미사일을 쏘지 마라. 핵미사일을 쏘지 마라. 만약 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 도널드 트럼프. 자, 여러분. 내용 구조 어때요? 자, 내용 구조. 정은아 뭐였어요, 여러분? 환기했죠, 그쵸? 예, 핵미사일을 쏘지 마라. 명령. 만약 쏜다면 조건. 가만두지 않겠다. 그죠? 위협. 알겠어요? 내용 구조, 내용 전개 방식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거북은요, 여러분 어떤 기능을 하죠? 자, 소원을 들어줄 대상이죠, 그렇죠? 예, 소원을 들어줄 대상이니까 절대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머리가 뭐죠, 여러분? 머리는 소원이죠, 소원. 소원, 즉 임금입니다. 임금. 구체적으로는 김수로가 되겠죠, 김수로. 근데 이제 여러분 그 소원을 누구에게 빌었어요? 김수로 임금을 보내달라라는 요 소원을 누구에게 빌었어요? 거북한테 빌었잖아, 그치? 왜 거북한테 빌었겠어요, 여러분? 무슨 사상? 동물을 숭배하는 토템 사상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동물을 신성시했잖아. 그래서 이 작품은 가여국 건국신화이면서 김수로 탄생설화하고 관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근데 이제 이걸 한 사람이 부른 게 아니라 가야국이 당시에 9부족, 9부족으로 되어 있고 당시 가야국이 9부족으로 되어 있었거든. 그래서 9부족의 부족장과
그 다음 그 부족민들이 함께 부른 노래.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해요? 집단적인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집단적. 그 다음에, 자, 여러분. 노래를 통해서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려고 했죠. 그죠? 그렇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뭐라 그래? 주술적이라 해요. 주술적. 그러니까 노래의 힘을 빌려서 원하는 것을 달성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주술적이다. 집단적이고 주술적인 성격의 노래 구지가였어요. 알겠어요, 여러분? 구지가였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해가입니다. 해가는요, 여러분, 신라에 수로 부인이 있었어. 수로 부인. 순정공의 부인이야. 수로 부인은 여기 있는 수로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이름만 똑같을 뿐이에요. 수로 부인은 순정공의 부인이고 순정공이 강릉 태수가 됐어요. 태수. 지금으로 말하면 시장이 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강릉으로 가는 길이야. 이게 강릉으로 쭉 가는 길인데 여기 강릉 요 바닷가에 사는 요 용이 있어요. 용이. 강릉 바닷가에 사는 용이 수로 부인이 굉장히 예뻤나 봐. 그래서 이 수로 부인을 약탈해 갑니다. 이렇게 슉 약탈해 가요. 자, 졸지에 이제 아내를 빼앗긴 이제 순정공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아내를 구출해야 되는데 당장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용이 빼앗아갔는데 어떻게 이제 막 할 방법이 없으니까 발을 동동 굴릅니다. 그때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 온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면 용도 마음을 돌릴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온 사람이 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면, 즉 간절함으로 소원을 빌면 용도 마음을 돌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것이 바로 뭐다, 여러분? 그게 해가야. 해가인데, 해가는 이 구지가의, 여러분, 구지가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구지가의 모작이야, 모작. 자, 거부가 수기현야라. 아까 뭘 내놓아라, 여러분? 머리를 내놓아라. 그죠? 머리를 내놓아라 했잖아, 그치? 그죠? 근데 여기서 누굴 내놓아라? 수로 부인을 내놓아라. 알겠어요? 수로 부인을 내놓아라. 남의 아내 빼앗아간 죄, 그 얼마나 큰가? 네 만약 어기고 바치지 않으면 역시 그물로 잡아서 구워 먹겠다. 라고 해서 차이점은요, 모작인데 차이점은 이 해가의 장면이 훨씬 더 어때요, 여러분? 더 구체적이죠, 그쵸? 그죠? 왜냐면 여기서는 용이 뭐 했다고? 용이 남의 아내를 직접 뭐 했다고? 빼앗아 가잖아, 그치? 그죠? 그래서 장면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입니다. 구체적, 사실적인 반면 이건 좀 추상적이죠, 그쵸? 그죠? 자, 다음입니다. 황조가입니다, 여러분. 편편황조, 펄펄 나는 적괴꼬리, 자웅상의, 암수서로 정답구나. 여마지독, 외로워라, 이내 몸은. 수기여기, 누구와 돌아갈 것인가. 황조가였습니다. 누가 졌죠, 여러분? 고구려 제2대 왕인 유리왕이 졌습니다. 자, 여러분, 유리왕에게는 두 명의 처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토착 세력을 대표하는 화희고요, 화희. 한 명은 이주 세력,
세력을 대표하는 치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두 명의 왕비가 있었는데 이 두 명의 왕비는 서로 각각의 세력을 대표하다 보니까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대립과 갈등 관계에 있죠. 시기와 질투. 자, 하루는 유리왕이 사냥을 갔어요, 여러분. 자, 근데 이제 그때 사달이 일어난 겁니다. 즉, 화희하고 치이가 크게 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화희하고 치이가, 자, 근데 평상시에 사이가 안 좋았지만, 그런대로 그냥 이제 참고 살았는데, 문제는 이 화희가 치이에게 정말 그 인신모독적인 공격을 해요, 여러분. 야, 이 중국년아, 니들 나라로 가버려! 이렇게 하고, 그죠? 거기서 치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제 치이가 가버립니다. 자기 나라로 가버려요. 어디로? 중국으로 가버려요. 나중에 이제 사냥에 돌아온 이 누가? 유리가 쫓아가죠, 치이를. 근데 이미 치이는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아서 돌아오지를 않겠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쓸쓸히 말머리를 돌려서 오는데 뭐가 보이는 거야? 펄펄 나는 암컷과 수컷이 서로 정다운 뭘 봤어요, 여러분? 황조를 본 거지. 근데 자기는 어때? 자기는 여기 외로운 거지, 그죠? 그죠? 그렇죠? 따라서 이때 황조가 하는 기능은 뭐야, 여러분? 암수 서로 정다운 황조를 보면서 자신의 외로움이 더욱더 강조되겠지, 부각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황조를 뭐라 그래?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감정이입물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자, 앞에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앞에는 선경. 펄펄하는 적개구리 정답구나. 이거 선경이죠. 경치죠. 광경이죠. 그 다음에 외로라 이내 몸은 이건 뭐죠, 여러분? 누구와 함께 돌아갈 거? 이건 자기의 개인적인 정서죠. 그래서 선경 후정의 방식 쓰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응? 선경 후정의 방식 쓴다. 그 다음에 자, 객관적 상관물을 이용했다. 예. 그리고 앞에 장면과 뒤에 장면 어떻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대조됐죠, 그쵸? 예, 대조됐죠, 여러분? 정다운 꾀꼬리, 외로운 나. 대조, 알겠어요? 자, 대조의 방식 썼습니다. 네 번째, 공무도화 갑니다. 공무도화, 공경도화, 타하이사, 당내공화, 자, 공은 임이시여, 임 남편입니다. 임이시여, 무도화, 물을 건너지 마시오. 물을 건너지 마시오. 공경도화, 임께서 물을 마침내 건너셨네. 타하이사,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당내공하, 이것을 어찌할 것인가. 그럼 공무도화, 물을 건너지 마시오. 이때 물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건너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공경도화, 물을 건너셨습니다. 이때 하는, 자, 이때 물은 이별입니다. 물을 건넜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하이사, 물에 휩쓸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물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물의 시상변화 과정. 자, 처음에 사랑, 두 번째 이별, 세 번째 뭐라고, 여러분? 세 번째 뭐가 된다? 예, 죽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한자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어서 조금만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 공무도하의 하는 이게 물하자입니다, 여러분. 물하자. 그래서 물을 건너지 말라는 뜻이니까 물하자고. 자, 그래서 공경도하, 타하이사까지 다 물하자죠,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당내공하는 어찌하자를 씁니다. 마지막에 하는 뭐라고, 여러분? 물이 아니야, 이거는. 임께서 건너시니 어찌할 것인가 해서 어찌하자입니다. 한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알겠어요? 1구부터 3구까지는 다 뭐고? 물하고. 4구에 하는 뭐라고, 여러분? 어찌하다. 자, 이 노래는요, 공은
남편이고요, 여러분. 남편인데, 자, 머리를 하얗게 늘어뜨린 백수광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당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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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물을 건너지 마시오. 이게 물이죠, 그렇죠? 물. 자, 물. 이 무당 남편 이제 박수죠. 남편 남자 무당이니까 이 박수 무당인 백수가 물로 이제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신령스러움을 시험해 보려는 목적이었겠지. 자신이 무당이니까 신기를 보여주고자 함이었을 거야, 아마. 물에 들어간 건. 그렇죠, 여러분? 예. 자신을 안 빠져 죽을 줄 알았겠지. 무당들이 뭐 작두 타잖아, 작두. 응? 작두를 왜 타겠어요, 여러분? 내가 신기를 받아서 나는 죽지 않는다, 다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게 작두를 타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작두를 타다가 잘못하면 뵐 수 있겠지, 그치? 그죠? 뵐 수 있는 거야. 발 베겠지. 마찬가지야. 자, 이 물에 들어가는 것은 나는 신이니까, 신이니까 죽지 않는다 하고 이제 들어간 거지. 근데 결국은 그 신령스러움이 다해서 물에 빠져 죽은 거야. 자, 그래서 아내는 위험하니까, 여보, 하지 마세요. 그죠? 위험하니까 말렸겠지. 근데 결국은, 자, 물속으로 들어갔고, 나오지 못한 채 빠져 죽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역시 19, 29, 39까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경. 남편이 물에 들어가고 빠져 죽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여러분? 후정. 자, 마지막에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이것을 어찌할 것인가? 어찌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화제의 정서는 체념, 애상. 남편을 잃어버렸으니까 애상. 그 다음에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까 체념. 알겠습니까? 예, 체념적 태도, 애상적 태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대 가요였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갑니다. 향가입니다. 자, 향가는 고대 가요 다음에 나타난 이제 시가문학을 향가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사구체 민요 형식의 이 고대 가요를 부르다가 역시 같은 사구체 민요 형식인 향가를 부르는데 차이점은 향찰로 기록되면 향가야. 똑같은 사구체라고 하더라도 한역되면 뭐라고, 여러분? 똑같은 사구체인데 한역되면 고대 가요인 거고, 똑같은 사구체인데 향찰로 기록되면 뭐가 되는 거야? 향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향가. 초기 향가는 고대 가요와 마찬가지로 사구체며 민요 형식, 똑같이 사구체 민요 형식이었습니다. 사구체 민요 형식, 초기 향가는 다만 이제 향찰로 기록된 게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랬다가 자, 8, 9채 8줄로 늘어나고, 그리고 마지막에 19채까지. 그래서 이렇게 자, 발전합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사구체 향가를 무슨 향가? 초기 향가. 초기 향가. 그리고 이제 8, 9채 향가를 과도기 향가. 그 다음에 19채 향가를 가장 완성된 향가를 19채 향가라고 한다. 사구채 향가에는 서동요, 그 다음에 풍요, 헌화가, 도솔가 있습니다. 자, 8, 9채 향가에는 모죽질환가, 처용가 있습니다. 자, 19채 향가는 4, 9채, 8, 9채를 제외한 나머지 향가가 모두 19채 향가입니다. 현재 전하는 향가는 자, 삼국유사의 14수, 서동요, 풍요, 헌화가, 도솔가, 4, 9채, 모죽질환가, 처용가, 8, 9채 포함해서 19채 향가까지 해서 삼국유사의 14수가 전하고요. 그 다음에 균여전의 11수가 전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전하는 향가수는 총 몇 수다, 여러분? 예, 현전 향가는 25수입니다. 자, 그런데 균여전에 전하는 향가는 이건 그 불교 포교를 목적으로 지은 향가예요.
그래서 문학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균여전에 있는 11수 향가, 이제 보현 10원가라고 그래요. 보현 10원가. 균여전에 전하는 11수를 보현 10원, 10개의 소원을 빈 노래인데 서사, 즉 인트로 부분을 합하니까 11수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10개의 소원이니까 10수에다가 인트로, 서사까지 합해서 11수. 근데 문학적인 가치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균여전에 있는 이 보현 10원가가 시험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은 결코, 네버, 절대 없습니다. 알겠어요?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균여전의 11수가 포함해서 현전향가가 25수다라는 어떤 역사적 사실만 알면 되는 거지 이걸 뭐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삼국유사에 전하는 14수가 이제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되는 거죠. 자, 왜? 문학성이 높거든. 알겠습니까, 여러분?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삼국유사에 전하는 14수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향가입니다. 향가. 자, 특징부터 볼게요. 특징. 불규적인 것이나 화랑의 삶을 노래한 것이 가장 많습니다. 자, 작가 주로 승려나 화랑입니다. 그래서 내용도 불교 사상의 바탕을 둔 작품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현재 전하는 향가가 삼국유사에 전하는데 삼국유사를 엮은 사람이 누구야? 승려 이련입니다. 그죠? 이련. 그렇다 보니까 이련의 입장에서 자신의 사상과 어떤 그 일치하는 내용들의 노래들을 위주로 묶었겠지. 그죠? 그쵸? 네, 그렇다 보니까 불교적인 내용이 가장 많은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자, 표기 향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향가의 문학사적 의의. 자, 우리 문학사상 최초로 정형화된 서정시가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신라어의 이제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차원 높은 신라인의 정신세계를 표현했고요. 자, 민족 정신과 정서를 바탕으로 하여 꽃피운 민족문학의 유산입니다. 먼저 서동입니다. 백제의 서동이 선화공주를 유혹한 노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서동이가 사실은 여러분 있지도 않은 일을 거짓으로 꾸며서 선화공주를 집에서 쫓겨나게 했고, 이제 그 결과 이제 선화공주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된 노래가 이제 서동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있지 않은 일을 거짓으로 꾸몄다라고 해서 이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걸 참묘라고 해요, 참묘.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으로 꾸며서 남을 헐뜯는 노래. 서동은 참묘입니다. 예를 들면, 자, 선화공주님은 남 모르게 결혼하고, 자, 이거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까? 사실 아니죠, 그쵸? 그죠? 남 모르게 결혼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동이란 놈이 선화공주를 사랑해가지고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여러분. 거짓 혼인신고. 알겠어요, 여러분? 결혼하여 두고, 그 다음에 누구하고? 서동서방하고. 서동서방을, 선화공주님이 남모르게 결혼하고 서동서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이런 내용이 노래잖아요. 그래서 선화공주님은 남모르게 결혼한 적 없고요. 밤에 서동을 밤에 몰래 안고 간 적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참여라고 한다. 자, 두 번째는 헌화가입니다. 헌화가. 여기 수로부인 또 나와요, 여러분. 아까 수로부인 나왔었잖아요. 그죠? 어디 나왔죠? 해가에서 나왔었죠. 그렇죠? 해가에서 누구한테 붙잡혀갔어요, 여러분? 용한테 붙잡혀갔잖아요, 용한테. 왜 붙잡혀갔어? 너무 이제 아름다워서. 아름다움을 뽐냈거든. 응? 아름다워도 좀 이렇게 이제 감추고서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아름다우니까 뭐 뽐낸 거야. 붙잡혀간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한번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좀 조심해야 될 텐데, 자, 이번엔 또 이제, 수로부인이 길을 갑니다. 길을 가다가 이제 이 절벽 위에 핀 꽃을 봐요. 철쭉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사람들한테.
야, 저 꽃이 참 아름답구나. 저 꽃을 누가 나한테 꺾어다 줄 수 있겠는가? 아이고, 많이 안 됩니다요. 저 절벽에 피는 꽃을 어떻게 꺾어다 드립니까요?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요. 그겠지. 자, 근데 이제 그때 견우입니다. 견우. 끌견자 소우자. 그래서 소를 끌고 가던 노인이야. 실제 사람 이름이 아니야. 견우. 알겠습니까, 여러분? 소를 끌고 가던 노인이 이 수로 부인의 아름다움에 반해가지고 자기 소를 이제 바위에다가 묶어놓고 올라갑니다. 여기는 올라가요. 그래서 꽃을 꺾어가지고 수로 부인에게 바친 노래. 그게 헌화가요. 헌, 바칠 헌, 꽃화자. 꽃을 꺾이며 바쳤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작품의 교훈. 남자는 젊으나 노인이나 예쁜 여자만 보면 사족을 못해. 그죠, 여러분? 남자는 혼자 두면 안 돼. 아니, 노인네가 무슨 주책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 헌화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냐면, 이 헌화가와 배경설화가 일치하는 그 작품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뭘 찾아낼 수 있어야 돼? 해가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죽지란가는 뭐가 뭐야, 여러분? 추모한다. 추모한다. 누구를? 자, 죽지랑이라는 화랑을 추모하는 노래라는 뜻이야. 그래서 추모가입니다. 추모가. 누가 불렀어요? 죽지랑이 화랑이었고, 이 화랑의 부하였던 드고가 자신이 존경하던 죽지랑이 죽자 죽지랑을 추모하며 부른 노래라는 뜻의 모죽지랑가도 있습니다. 그 다음 처용가. 자, 처용가는 처용은 여러분 무당입니다. 처용이 밖에 이제 외출해서 밤 늦게까지 놀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근데 집에 딱 방이 이제 있죠. 근데 이제 자기가 외출해 돌아와 보니까 이렇게 아내 혼자 이제 자고 있어야 되는데 아내 옆에 웬 사내가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처형이 딱 본 거지. 딱 본 거야. 앞서 우리가 배웠던 여러분 현대소설에서 그 배따라기에서 보면 그 배따라기 주인공인 남자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동생과 아내가 같이 함께 있는 걸 보고 오해했잖아. 눈이 확 뒤집어졌잖아,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보통의 남자들, 보통의 사람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그럴 거야. 오해할 만하지.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얘기를 하면, 그죠? 얘기를 하면 이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이제 비극의 시작이었는데, 어쨌든 뭐 배따라기 남자가처럼 이 처용이 이제 이런 광경을 보면 아마 눈이 뒤집어질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처용은 이런 노래를 부르죠, 여러분. 밤늦게 놀다가 집에 와 보니 가랑이가 네 개로구나. 둘은 내 것이었는데 둘은 누구 것인가? 본디 내 것이었다마는 빼앗긴 것을 어찌하겠는가? 라고 해서, 야, 어떤 태도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관용의 태도를 보여준 거예요. 좋게 말하면 관용이죠, 관용. 나쁘게 말하면 빼앗긴 것을 어찌하겠는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렇지? 돌아가셨으니 어찌할 것인가? 그건 무슨 태도?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어떻게 할 것인가? 무슨 태도? 체념적 태도, 그렇지? 자, 빼앗긴 것을 어찌할 것인가? 무슨 태도? 체념적 태도. 좋게 말하면 여러분 관용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포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자, 근데 이제 이 역시는 처용의 관용적 태도라고 본 거죠. 그래서 맨발로 뛰쳐나와서 처용에게 용서를 빕니다. 그 후부터 이제 신라에 어떤 풍습이 생긴 거야, 여러분?
자, 사실은 이 외간 남자, 아내를 범하고 있던 이 남자의 정체는 역신이었어요. 역신. 전염병을 불러오는, 그러니까 전염병을 불러오는 귀신인 거야. 처용은 사실은 무당이니까 그걸 알았던 거지. 그쵸? 그죠? 그래서, 자, 일부러 관용의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역신이 스스로 물러나게끔 한 겁니다. 따라서 그 이후로 신라시대는 전염병을 쫓기 위해 처용의 노래를 부르고 처용의 춤을 추고 처용의 가면을 걸어놓는 풍습이 생긴 거고 그게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내려옵니다. 알겠어요? 예. 전염병 귀신을 쫓기 위한 노래 무슨 노래? 처용가입니다. 처용가. 여러분 예전에 그 사스라는 그 전염병 알았어? 사스? 사스, 메르스 이런 거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돼요. 뭐가 있으니까 여러분? 처용가가 있으니까. 사스, 메르스 안 걸리려면 뭐 부른다고? 처용가 부른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처용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여러분 귀신을 쫓기 위한 노래 알겠습니까? 그래서 축사의 노래 축사. 축 쫓아낸다 사악한 귀신을 쫓는다. 알겠어요? 귀신을 쫓는 무당의 노래가 처용가입니다. 그 다음에 해성가가 있습니다. 해성가는 내용만 알아두세요 여러분. 내용만. 신라에 심대성이라는 그 별이 있어요. 국가 상징의 별이죠. 자, 우리 지금 무궁화가 국가 꽃이고, 그치? 그죠? 태극기가 국가의 국기이듯이 그 당시 이제 국가의 상징인 별이 있었다고. 이게 무슨 별이라고? 심대성이라는 별이라고. 알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해성이 나타나가지고 이 심대성을 침범한 거야. 국가의 상징인 심대성이 침범을 당했어요. 해성한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여러분? 나쁜 거잖아, 그죠? 국가 상징의 별이 해성에게 침범을 받았으니까. 자, 그래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알아보니까 왜구들이 침범했죠, 왜구들이. 그래가지고 이 남해 지방의 노략질을 일삼더래요. 이 나쁜 놈들. 하여튼 이것들 하여튼 그냥 아유, 그죠? 이 왜구들 말이야 그냥. 사람이 안 돼, 사람이. 그죠? 그게 이제 어떻게 해? 야, 그래서 이 해성을 물리칠 노래를 이제 불어야 되겠지, 그치? 왜? 옛날에 노래가 무슨 기능이 있었으니까? 주술적 기능이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이 해성을 물리칠 노래를 부르자! 그게 해성가입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해성가를 지어 불렀더니 심대성을 침범했던 해성이 물러가고 자연스레 남해 노략질을 일삼던 왜구들도 다 지들 나라로 도망가잖아,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게 해성가입니다. 심대성을 침범했던 해성을 물리치기 위한 노래 해성가.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그죠? 북한에서 여러분 핵미사일을 쏜다고 지금, 그죠? 핵미사일을 쏜다고 해서 무슨 옛날에 뭐야 그 사드인가 뭔가 배치돼 난리 났었잖아, 그치? 응? 사드. 응? 핵미사일 쏘면은 슉 해가지고 격추시킨다는 거 아니야, 그쵸? 이 사드로. 그게 이제 사드. 근데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한테는 뭐가 있으니까, 여러분? 해성가가 있으니까. 해성이 침범했을 때, 그죠? 뭘 불렀더니, 해성가를 불렀더니 해성이 물러가더라. 그럼 북한에서 핵미사일을 쏘면 우리는 뭘 부르면 돼요? 사드를 설치할 것이 아니라 해성가를 부르면 돼요, 우리한테는. 해성가. 걱정할 게 없어요, 해성가가 있으니까. 아까 여러분 트럼프는 무서워가지고 뭐라고 했어, 트럼프는? 정은아, 핵미사일을 쏘지 마라. 응? 만약 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죠? 트럼프는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해성가가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고.
그냥 이것만 부르면 핵미사일이 쫙 날아오다가 돌아가요. 여기 다시. 그게 해성가입니다. 자, 그 다음 제방매가 월명사가 죽은 누이를 위하여 제를 올리며 부른 노래고요. 안민가 충담사가 경도왕의 요청으로 부른 치국의 노래입니다. 찬기파랑과 화랑인 기파랑을 찬양하여 부른 노래입니다. 자, 도천수 대비가 희명이 생후 5년 만에 눈이 먼 아들을 위하여 분항사 관음보살에게 부른 기도의 노래입니다. 자, 일명 천수 대비라고 하는데, 그쵸? 눈이 먼 아들을 위해 노래를 불렀더니 아들이 눈이 밝아졌대요. 아들이 눈을 떴대요, 여러분. 그래서 안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 이 노래만 부르면 눈이 떠져요. 눈이 좋아져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안경 벗고 싶으면 무슨 노래 불러라? 에? 안경 쓴 사람들이요, 무슨 노래가 있다고? 천수 대비가가 있다고.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자, 우적가 영재가 길을 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여러분? 도적을 만났어요. 도적. 그래서 우가 만날 우자고 적이 도적 적자예요. 그래서 도적을 만났어요. 그때 이 노래를 지어 불렀더니 도적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물러갔다는 노래가 우적가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깡패 만나고 이러면 우적가를 부르면 돼요. 그럼 깡패들이 반성하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향가만 부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알겠어요? 자, 잠시 쉬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